랭구님 요새 매주 네. 임장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거의 재개발 구역들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에 관해서 좀 네. 여쭤보려고 해요. 아, 네. 주로 재개발 임장만 다니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요즘은 좀 많이 가죠. 그냥 작심하고 가고 있는 편이고 네. 재개발은 일단은 안 가보면 정보를 얻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안 되면 안 갈 텐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개발은 돈이 돼요. 아, 다른 것들보다. 아,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사놓고 제발 올라주세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네. 재개발은 경매처럼 그냥 사는 시점에 내가 2억은 벌고 시작하는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재개발 구역들을 많이 보고 있고 또 지금처럼 규제가 많고 부동산이 흉흉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일수록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는 게 재개발이기 때문에 저는 재개발을 조금 요즘 특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확실히 돈이 되니까 더 많이 가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 그럼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는데 네. 랭고님께서는 더 재개발을 더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뽑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재건축을 사게 되면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잖아요. 네. 하나의 사업이니까 이익이 많이 남게 되면 그 이익을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어서 네. 특히나 이제 재건축은 그게 해당하거든요. 근데 재개발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해당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원래부터 좋은 입지에 원래부터 비싼 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네. 너희들은 돈만 벌면 일단 세금을 내 라는 게 제 초안이고 네. 재개발은 원래 없던 사람들이 입지도 안 좋은 거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너희들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돈 벌면 너 세금 내야 돼 하면 그분들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재개발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그런 면에서 이득이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죠. 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전매 제한이 재개발이 조금 더 자유롭고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되면 전매가 안 되거든요. 네. 전매 불가해요. 전매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날 때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예외 사항들이 많아서 사실은 관리처분 인가 났다고 하더라도 전매 가능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예요, 재개발이. 그리고 돈도 적게 들어가더라. 그게 중요하죠. 돈도 적게 들어가고 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영향을 안 받고 피하고 전매도 자유롭고 자유롭고. 확실히 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연히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하면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도시를 만들 때 이미 결정이 돼요. 음, 도시를 만들 때 가장 좋은 입지에다가 아파트를 제공해줘요. 그리고 아파트가 제일 먼저 입주를 해요. 그 다음에 옆에 사이드에다가 교통은 불편하지만 주택을 깔아줘요. 이렇게 됐을 때 재건축은 가장 좋은 입지에 오래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거고요. 재개발은 지금은 조금 낙후되었지만 주택들을 싸그리 밀어서 새 아파트로 변경시켜 주는 거죠. 뭐 차이는 궁극적으로는 아파트가 되는 건 똑같지만 네. 그 이전의 모습이 뭐였냐 그게 음. 조금 다르죠. 근데 재개발이 돈이 되는 건 알겠는데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감이- 저도 네. 어려워요. 감이 안 잡혀요. 네. 혹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해볼게요. 네. 자, 재개발을 진행할 때 딱 갔는데 주택이에요. 주택이 막 허름한 주택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요? 뭔가 중간 과정이 엄청 많을 것 일단 같아요.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알아요? 구역 지정이 돼야 된다. 그 네.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래요? 네. 근데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도 단계가 많거든요. 그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또 다 떠나갈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단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재개발할 때는 우리가 3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쓰지 않은 단어들이 자꾸 튀어나와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뭐 매매면 매매, 전세면 전세, 보증금, 오케이. 다 이해되거든요. 네. 평형도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뭐 비례율, 감정평가 금액 이런 것들은 뭐 무슨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만 쓰는 단어 같은 느낌 들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모르면 계산을 못 하게 돼요.
가분수가 뭔지 모르는데 네. 어떻게 가분수와 대분수가 섞여 있는 거를 더하기 공식을 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최소한 가분수는 뭐고 대분수는 뭔지 네. 그것들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는지 그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용어는 알아야 된다.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꼭 필요한 용어와 조금 제 스타일대로 좀 설명 좀 해볼까요? 네. 단계는 1, 2, 3, 4가 있어요. 네. 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끝이다. 네. 1단계는 당연히 구역 지정이겠네요. 네. 그럼 2, 3단계, 4단계는 이름 몰라도 되나요? 알면 좋죠. 잘 모르겠으면 1, 2, 3, 4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아, 네. 1, 2, 3, 4까지가 중요하더라. 음, 1단계는 뭐가 돼야 될까? 구역 지정. 네. 2단계는 조합 설립. 음, 3단계는 사업 시행 인가. 4단계는 관리 처분 인가. 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무슨 차이냐? 안 중요해요. 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알게 돼요. 네. 중요한 건 그냥 시작부터 결승 지점이 있을 때 마라톤을 따졌을 때 이게 1단계까지 왔다, 2단계 왔다, 3단계 왔다, 4단계 왔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할 건 뭐냐면 단계마다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왜? 끝까지 오면 신축 아파트 시세만큼 가야 되니까. 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1차적으로는. 나머지는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간이 되는 분들은 찾아보면 되고 그것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네. 나중에 내가 관심 있는 지도에서 실 사례를 보고 얘는 몇 단계지? 아, 사업시행인가구나. 그럼 3단계네? 3단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때 그걸 조사하는 게 훨씬 더 내 것이 돼요. 네. 쓸데없이 이것부터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뭐 수학의 정석을 1차부터 다 본다거나 영어 단어를 100개를 외우고 시작하겠다거나 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네. 문장 나왔을 때 모르는 단어를 그때 찾아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용어들이 또 있어요. 단계 네. 말고. 네. 용어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전부 다 돈과 관련된 거예요. 특히 조합원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30년 동안 딱 주택에 살고 있어요. 네. 내가 땅이 200평인데 나는 얼마 정도 가격을 측정해 줄까? 이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때 나오는 금액이 감정평가 금액이에요. 감정평가 금액이 내 성에 안 차면 사람들은 화를 낼 거고요. 네. 너무 좋으면 빨리 그거 주세요. 제가 현금 청산하고 나갈게요. 그런 사람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하는 것들을 1차적으로 만나게 돼요. 네. 되게 중요한 금액이고. 권리가액 이런 것도 있어요. 아,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권리가액. 감정평가 금액도 내 주택이 얼마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권리가액도 사실은 진짜 얼마냐. 확인 사살의 의미예요. 감정평가는 그냥 얼추 평가한 거예요. 네. 권리가액은 진짜 우리가 이걸 새 아파트로 바꾸고 일반 분양시키고 사업성이 얼마 나왔을 때 정말로 이거를 얼마까지는 우리가 조합에서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금액이에요. 둘 다 마지막에 이것도 변환기능될 수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어바웃인데 그 어바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금액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랑 권리가액 이 두 가지는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걸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몇 명이 이걸 신청할지 분양 금액을 얼마를 정할지 뒤에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요 정도 봐줄게요. 네. 정도 예상 감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 공시지가보다 낮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들고 일어나죠. 네. 그래서 항상 내가 30평짜리 단독주택을 들고 있으면 공시가격 곱하기 1.3, 공시가격 곱하기 1.8 그게 현실적인 매매 가격이에요. 아,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100%만큼 현실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60, 70%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1.3, 1.8 이런 배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가 계산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내 집, 내 소유권에 대한 금액이 얼마다.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분담금. 네. 분담금은 중요하죠. 내가 10평짜리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이랑 50평대 단독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평당가를 측정해 주더라도 금액 차이 크잖아요. 네. 그랬을 때 둘 다 33평을 주겠대요. 그랬을 때 한 명은 돈을 더 내야 돼요. 본인이 갖고 있는 간편 금액이 1억밖에 안 되는데 네. 조합원 분양가로 해서 33평을 받았을 때 3억이라면 그 차액 2억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여기 조합원이에요. 네. 땅이 10평밖에 없어요.
네. 33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신청을 해요. 그럼 돈을 한 푼도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새 아파트 지어주는데 내가 여기서 40년 살았는데 내가 돈을 왜 내야 돼? 이거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당신이 갖고 있는 땅은 10평이라서 1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지으면 이거는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조합원들한테는 평당 이 정도로 해줄게요. 근데 33평을 신청하시면 금액 차이가 올 정도니까 차익만큼은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분담금이에요. 근데 나는 집이 커. 100평이야. 했더니 아파트 새로 받는 금액보다 더 커. 그럼 돈을 돌려줄게요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분담금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정정당당한 내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입주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입주권이랑 분양권이랑은 다른 이야기인가요? 좀 다르죠. 입주권은 조합원들한테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네. 분양권은 조합원들이 아닌 청약을 했을 때 그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권리예요. 둘 다 궁극적으로는 새 아파트를 나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긴 한데 네. 입주권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딘가 갔어요. 서울에도 그런 구역들이 많을 거예요. 네. 주택이 지어져 있어요. 여기 재개발 구역이래요. 네. 갔더니 막 주택들이 많아. 그럼 이건 주택이에요? 아니면 입주 권리예요? 분양 권리예요? 뭐예요? 이게 애매하거든요. 분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주택을 내가 사는 거예요. 입주권은 뭐예요? 처음 들어봤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1, 2, 3, 4단계가 있다고 했죠. 네. 4단계가 딱 시작되면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이거를 입주권입니다 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입주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나는 정확하게 38평을 A타입으로 이미 저는 입주할 수 있는 동호수까지도 다 확정된 상태예요. 단지 허물어지기 직전인 뿐인 거거든요. 그리고 허물고 나서도 4단계가 길어요. 그래서 그때도 다 입주권이죠. 그 차이밖에 없죠. 그래서 입주권은 조합원들한테 해당하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분양을 하고 나면 사실은 단계는 없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네. 분양을 하고 나면 그걸 청약받은 사람들은 분양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럼 저희가 이제 기본 영어랑 단계를 대충은 알았잖아요. 네, 대충. 네. 그럼 투자는 몇 단계부터 들어가는 게 좋은 건가요? 엄청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어디부터 들어가고 싶어요? 1단계보다 더 전에 들어가고 싶어요. 왜? 쌀 것 같아서. 싸죠. 네. 싸야만 하죠. 네. 1단계 전에 들어가면 1억에서 2억 사이로 서울에 있는 주택 살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새 아파트 되면 뭐 한 20억도 가능해요. 네. 그러면 한 19억 정도는 벌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근데 0단계에 들어가면 1단계까지 간다는 확실성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엄청 길어요. 네. 그리고 1단계가 되더라도 2단계 넘어갈 때 기간이 엄청 실이 길어요. 오히려 뒤로 가면 갈수록 기간이 좀 짧아져요. 점점 더 확실해지고. 네. 근데 사람의 욕심이 그런 거죠. 네. 0단계 들어가겠다. 네. 구역 지정 전 단계. 네. 저 같은 경우는 언제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걸 알려고 제가 지금.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단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2015년에 서울 걸 사면 돼요. 서울의 2015년도에 그때 탁 칼로 반 자르면 어떤 구역은 관리 처분이 났고요. 어떤 네. 구역은 뭐 사업 시행 났고 어떤 구역은 구역 지정도 안 됐어요. 네. 상관없어요. 그때 사면 다 올랐을걸요? 6년 동안. 반대로 그 하락하는 시장 그때 샀으면 어떤 단계를 사도 다 손해봤을 거예요. 결국에 단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시네요. 네. 단계보다는 사실은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네. 내가 부동산 흐름이나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기를 잘 몰라. 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단계만 놓고 고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관리 처분인가 난 거부터 봐요. 가장 빨리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 2, 3, 4단계가 있잖아요. 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알아요? 1억짜리가 10억까지 된다고 봐요. 네. 얘는 주택이에요. 네. 바로 옆에 새 아파트가 10억 정도 해요. 근데 얘가 지금 구역 지정도 안 됐어요. 그럼 1억이 정상이잖아요. 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갈 때마다 1억, 2억, 3억, 4억으로 올라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1, 2, 3억 되면 얼마죠? 6억이죠. 네. 6억에 사서 몇 년 뒤에 단기간 내에 4억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걸 먹으면 되는데 네. 왜 1단계 가서 1억을 먹을 건데 1억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기간도 상당히 길게 걸리거든요. 네. 이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4억 먹는 게 낫지 않아요? 제 작전은 이런 거죠. 시간 대비 효율을 최대한 좋게 하는 작전이네요. 이거는 확실하고 지금 분양했기 때문에 3년 뒤 입주할 새 아파트가 되는 게 확실하고 새 아파트가 되면 가만히 있네요, 시세가. 얘는 새 아파트가 되면서 2년, 4년 동안 제일 많이 올라요. 그걸 또 먹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걸 1년 차에 사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기다리냐는 거죠. 제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4단계 때 사는 게 제일 좋다. 네. 그게 안 되면 3단계, 그게 안 되면 2단계, 그게 안 되면 1단계.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4단계부터 검토하는 게 맞다. 아, 이걸 반대로 가는 건 진짜 엄청난 욕심이다. 어리석다. 이 구조를 몰라서 그런 거다. 뒤에 가도 확실히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네. 왜 이걸 안 가냐면 계산할 줄 몰라서 그래요. 아, 그냥 비싸다고만 생각하지. 4억을 내가 지금 2년 내에 바로 먹을 수 있네? 이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계산 방법들은 우리가 또 뒤에서 알려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고 네. 그것만 이해하면 뒤에 사는 게 좋다. 근데 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1 정도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선수들은 이걸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하죠. 그 다음에 기왕이면 조합 설립까지 되는 게 어려워요. 구역 지정 전에서 구역 지정되는 건 쉬워요. 자, 여러분 동의합시다. 동의. 전 뭔지 모르는데요. 아이고 써봐. 동의안 찍었어. 네. 그 동의를 80% 넣으면 구역 지정해주세요 하고 시에다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돈이 안 들어가. 아쉬울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구역 지정이 됐어.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추진위를 만들고 조합 설립을 해야 돼요. 조합 설립을 하려면 조합장이 있어야 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돼. 얘네들이 뭔가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 투입이 돼요. 계속. 그때서부터. 자, 우리 재개발할 건데 돈 내세요 하면 누가 이거 동의할까요? 2년도 안 있을 건데요, 저는 곧 갈 거예요. 저는 저기 오랫동안 거주할 거지 새 아파트 들어오는 거 싫어요. 뭔 소리예요? 이게 돈이 걸리면 그때서부터 이제 진짜 바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조합 설립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선수들도 웬만하면 조합 설립이 진짜 나기 직전이다. 그 소문을 최대한 이제 접수한 다음에 이건 간다 하는 경우에 잽싸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합 설립된 걸 보고 들어가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웬만하면 사업 시행인가 3단계까지는 된 걸 보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책에서는 좀 안전하게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맹구님,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 정비구역이 한번 해제되면 네. 그 지역은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구역 지정이 됐는데 만약에 3년 이내에 조합 설립 안 하잖아요. 네. 추진이 구성해가지고 활동을 안 하잖아요. 네. 그것들을 다시 지자체에다가 조합 설립 저희 했습니다 하고 이거를 신고를 안 하면 일몰제에 의해서 그냥 해제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제되는 조항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해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역 지정을 왜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알면 사실 뒤에는 다 끝나요. 꼭 지자체에서 구역 지정을 해주는 이유는 지정이 딱 된과 동시에 이때부터 지어진 빌라들, 새로 지은 뭔가는 입주권을 못 받게 돼요. 이 작업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빌라를 막 지어가지고 막 20개 호실을 만든 다음에 오케이 나 새 아파트 25개 받을 수 있다 이런 애들이 100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사업이 먼저 자초되겠죠. 네. 그래서 구역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역 지정이 해지가 됐다? 빌라 신축업자들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짓겠죠. 이게 지금은 구역 해제가 됐지만 앞으로 시간 또 지나면 이 요즘 분위기가 좋으니까 시세가 올라가니까 언젠간 될 거야 하면서 빌라를 계속 지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허락해 주지 않아요. 노후도를 평가를 해요. 신축 주택의 비중 이런 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노후도가 본인 기준에 미달되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구역 지정됐다가 해제가 되면 그때부터 이미 신축 빌라가 많이 지어져요. 그럼 노후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승인될 확률이 점점점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다시 들어간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크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그곳에 신축 빌라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투자 포인트를 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투자 포인트? 네. 돈 되는 포인트? 네. 좋아요.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